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미분양 주택 건수가 발표됐습니다. 어, 제가 매월 말일 미분양 주택 건수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제 발표가 되니까 그 데이터를 즉시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제가 오늘 어, 다른 일정 때문에 촬영을 왔는데 일단 이거부터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화면을 좀 급하게 열었습니다. 바로 즉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미분양 주택 건수가 전월에 6만 1,800호 정도 됐었는데 이번 달 5만 9,800호로 또 한 번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 건수가 보시는 것처럼 7만 5천호를 기록했었고 정점이죠. 한번 7만 2천, 7만 1천, 6만 9천, 6만 6천, 6만 3천, 6만 2천으로 줄었다가 이번에 6만 호, 6만 호가 좀 안 되죠. 5만 9,806호로 감소했습니다. 또 이번에 어떤 미분양 주택 건수가 줄어든 이 뭐 배경 중에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또 특징은 수도권 중심으로 좀 미분양 주택 건수가 가파르게 감소했었는데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건수도 좀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특이할 만한 점입니다. 제가 그동안의 미분양 주택 건수를 좀 많이 강조했는데요. 가격을 전망한다. 부동산 시장을 본다라는 것은 주택 매매 가격을 본다. 근데 그 매매 가격은 항상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니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인 미분양 주택 건수를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려오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잠깐 빠른 속도로 전달해 드리면 20년, 21년 동안 매매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었던 이 완화의 시대죠. 금리 인하 시대. 이때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급격히 감소했었던 거고 가격이 급등했었고요. 22년에 미분양 주택 건수가 이렇게 쌓이죠. 쌓이는 구간, 이 구간에 가격이 감소세로 전환됐었던 것이고 기준선은 대략 6만 5천 호에서 6만 호 정도 이게 기준선인데 6만 5천 호까지 떨어지는 구간 미분양 주택 건수가 줄어드는 구간에는 가격이 여전히 떨어지고 있지만 그 떨어지는 그 하락 정도가 좀 둔화되는 그런 구간이었고 6만 5천 호를 기록하는 이 순간 매매 가격이 등락률이 0을 통과해서 플러스로 전환된 거죠. 네.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미분양 주택 건수가 줄어드는 이 현상을 놓고 뭐 이미 제 영상을 통해서는 누차 왜 줄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미분양 주택이 줄어드는 이유가 분양률을 줄여서다. 건설사들이 분양률을 줄여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분양률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을 줄인 것이 공급량을 줄이는 것은 아닌 거죠. 누차 설명드렸습니다만 분양률을 줄였다는 것은 100개 공급하려던 건설사가 50개만 공급하는 게 분양률을 줄인 거예요. 어쨌든 추가 공급이 있는 거예요. 그 추가 공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주택 건수가 줄어드는 현상은 그 자체로서 시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미분양 주택 건수가 이번에 6만 호 밑으로 이제 줄어든 거예요. 이런 신호를 또 한 가지 보시고 또 이어서 다른 분석도 같이 말씀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심층적인 분석을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그 다음 보시면요, 미분양 주택 현황을 먼저 볼게요. 수도권도 7만 7,600호 정도, 그리고 지방이 이제 5만 2천 호 정도로 수도권도 감소하고 지방도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그래프에서 제시된 것처럼 미분양 주택 건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현상, 이런 현상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평형대별로 봐도 전반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어쨌든 감소하는 현상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주택 매매 거래 현황 그 자체입니다.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반등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전국 주택 거래량 보세요. 빨강색이 23년의 흐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4만 9천 건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9월 달에 발생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거래량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은 다른 해 22년과 비교를 해보시면 22년에 소위 6월 달 그리고 5월 달 22년에 6만 3천 건을 기록했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었죠. 이 줄어드는 22년 이 구간부터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된 거예요. 근데 23년의 거래량의 흐름을 보면 이제 22년 거래량을 6월부터 초과해서 6, 7, 8, 9월 달 거래량이 22년의 거래량과의 격차를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뭐 5만 3천, 5만 2천 이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집값이 상승했던 21년과도 비교해 보시면 원래 2, 3월 달, 1, 2, 3월 달이 매매 거래량이 많고요. 계절적으로 그 이후에는 거래량이 줄어들죠. 21년에도. 그리고 22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전월과 비교하기보다는 전년 동월의 흐름과도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6월, 7월, 8월 21년에도 22년에도 전반적으로 정점 찍고 둔화되는 흐름이에요. 네, 22년에도 이 이후에 10월, 11월, 12월에도 거래량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원래 줄어드는 흐름이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그런 흐름이라고 본다면 지금 이 주택 거래량이 뭐 굉장히 많은 건 아닙니다. 5년간 평균치의 그래도 반 이상이에요. 5년간 최근 5년 동안의 평균 주택 거래량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 전체 큰 이 밴드 중에서 상위권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은 거라고 보진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적은 거라고도 보이지는 않아요. 거래량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 주택 거래량을 보셔도 좀 비슷한 흐름인데요. 어쨌든 만 건이 안 되는 약 7천 건 정도를 6, 7천 건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역시 22년 5월에 8천 건 정도를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23년 들어서 나름의 상승세를 유지하는데, 이제 6, 7, 8, 9월은 22년 6, 7, 8, 9월보다 격차를 벌이면서 증가하는 흐름인 거죠. 그리고 21년에 서울 집값 상승 구간에도 생각을 해보세요. 21년 초록색 이 구간에도 보시면 7, 8, 9월 해서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죠. 줄어드는 구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21년 12월의 주택 거래량보다 23년 9월의 주택 거래량이 오히려 더 많은 거예요, 지금. 그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뭐 그렇게 많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팩트를 제시해 드리고 팩트에 대한 제 해석을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이렇게 주택 거래 동향을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근래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주택 시장에 대해서 어떤 또 구독자분들은 집 가격이 지금 아직도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집값이 뭐 이미 반등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최근에 좀 동아재테크 포럼에서 여러분들을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고 강연을 하다가 질문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까?
거수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리니까 대략 7대3, 7대3의 비율로 상승하고 있다에 손을 더 많이 드시고 하락하고 있다에 손을 한 3 정도 들으세요. 근데 이렇게 집값이라는 단어는 하나인데 왜 일부는 상승하다고 하고 있다고 하셨고 일부는 하락하고 있다고 하실까요? 왜 그런 걸까요? 아마도 저는 그런 현상이 실제 지금의 부동산 시장 현상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지금 이미 7 정도에 해당되는 70%에 해당되는 집의 가격은 상승하는 흐름이고 30%에 해당되는 집의 가격은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근데 떨어지는 집값을 보시면서 혹은 내가 거주하는 집의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시장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내 집값이 예를 들어서 지난주보다 얼마 오르고 지난주 오른다고 해서 그게 시장은 역시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르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내가 관심 있는 집,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집값이 오른다 떨어진다. 그게 정확히 시장의 모습을 반영할 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값의 등락률을 시장의 등락률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보여드린다고 해도 공감하시는 분이 일부 계시기도 하고 공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공감하시지 않든 공감하든 저는 이 부동산 시장을 읽어 나가시려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판독을 하시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전국 평균 매매 가격, 전국 평균 매매 가격의 등락률 이 흐름을 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집의 가격이 아직도 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도 지금 그 5대 광역시 집값 평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다 오르는 게 아니라 몇 개 구는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거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게 그게 다 정답이에요. 다만 그게 정확히 시장과 일치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시장을 어떻게 판독해야 돼요? 시장의 흐름을 먼저 가늠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집값 혹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집의 가격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시는 게 시장을 옳게 판단하는 것, 미스저징하지 않는 것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누군가는 오른다 생각하고 누군가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그 근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월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역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시를 예를 든 거예요. 서울시의 각 구별 집값 등락률입니다. 지난주 대비 올랐으면 플러스, 지난주 대비 떨어졌으면 마이너스예요. 근데 2022년 6월 이후 거의 다 마이너스죠. 그죠? 거의 다 마이너스. 그리고 강한 마이너스는 짙은 파랑색이죠. 저는 얼음물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얼음물처럼 강하게 떨어지는 거, 차갑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늘색, 흰색으로 바뀌면 시원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로 바뀌는 느낌인 거예요. 자, 이 차트를 보시면 빨간색이 하나 있죠. 이 송파구 5월 첫째 주 송파구가 플러스로 반등하죠. 자, 그 다음 내려가겠습니다. 내리면 이래요. 송파구는 그 5월 첫째 주 반등한 이후로 지금 반등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양천구, 영등포구, 뭐 금천구, 구로구 또 강북 쪽에도 보시면 뭐 강북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종로구 이런 지역들이 상승 반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 집값 등락률을 반영한 게 서울시 등락률이니까 23년 7월 마지막 주가 반등한 시장의 흐름인 거예요. 그리고 반등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승세라는 거죠.
물론 전국 집값 등락률은 그거보다 늦습니다. 어쨌든 8월 둘째 주 정도에 반등한 채 전국 가격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지금 하락하는 겁니까? 상승하는 겁니까? 상승하는 겁니다. 그게 시장의 모습입니다. 다만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집값,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지역의 집값은 아직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디죠? 여기 도봉구 보세요. 아직도 하락하죠. 여기 은평구도, 또 중랑구도, 관악구도 아직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대 3의 비중으로 집값이 상승한다, 하락한다라고 손을 드실 수 있고, 제가 이런 질문을 똑같이 뭐 어떤 특정 지역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 어떤 지방에 가서 그 질문을 드리면 역시 한 6대 4로 손을 드시거나 해요. 5대 5로 손을 드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른 거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시장인 거죠. 시장. 나의 사정이 아니라 시장. 제가 그걸 강조합니다. 나의 사정과 시장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도 시장을 판독하는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 나타나는 그 시장의 흐름, 시장은 어떤 흐름일까? 이것을 말씀드릴 때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장표가 있죠. 그 시장의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시장이죠. 2020년, 21년에 상승 흐름을 유지했고 22년 들어서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됐죠. 이 지점 이후로 하락세로 전환됐다가 23년 초까지도 계속 하락세였다가 23년 7월 말 전국 가격 기준으로는 8월 초, 8월 중순부터 상승세로 전환된 거고 최근 0.03, 0.02%로 지난주 대비 0.03 혹은 지난주 대비 0.02% 정도 그 정도의 아주 미약한 아주 작은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보합인 거죠. 그리고 이 강보합세가 24년까지도 지속될 거라고 저는 전망을 말씀드렸죠. 강한 상승은 일어나지 않고요. 미약한 상승세. 사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보면 물가 상승세와 비교를 해 보면 집의 가격이 명목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5억이던 게 5억 1천만 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명목적으로 상승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상승인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보다도 못하니까 진정한 상승세가 아닐 만큼 집의 가격은 명목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고 상승하는 흐름이 지속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요. 그 다음 뭐 저의 분석도 중요하지만 KB부동산, KB국민은행의 이 진단도 또 중요하거든요. 그 진단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간 KB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로 보면 자, 이 바그래프가 이게 파랑색이 0 밑에예요. 등락률이. 그죠? 그러니까 등락률이 0 밑이니까 이건 계속 떨어지는 구간이고 이게 플러스로 전환된 구간이에요. KB부동산 통계로 봤을 때 전주 대비 오르고 있는 현상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지수인데요. 지수로 봤을 때 바닥은 당연히 여기서 마이너스를 찍다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이 구간, 그죠? 0을 찍는 이 구간이 바닥이겠죠? 집 가격의 바닥은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바닥을 지나서 굉장히 미약한 완만한 지수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뭐 굉장히 강한 상승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지역마다 강한 상승일 수도 있고 약한 상승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대전시 같은 경우는 전주보다 0.09% 오르고 있습니다. 뭐 그밖에 다른 지역들도 뭐 강하게 오르는 지역도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 각 시도별로 경기도를 시별로 좀 나누면 가장 강한 상승세는 아직도 과천시로 판단 내려집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을 이렇게 보일 때 가격으로 우리는 보시는 게 제일 직관적이잖아요. 가격의 흐름으로 본다면 2023년
7월 말 8월 초 이 정도의 가격이 소위 말하는 바닥인 거고요. 대략 4억 9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지금은 대략 5억 정도까지 올라온 거죠. 근데 뭐 강한 상승이라는 말씀은 뭐 제가 단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지만 이렇게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상승 흐름을 유지하는 이런 흐름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24년 경제 전망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저의 전망 스탠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드려야 될 이야기는 아마도 지역별 미분양 주택 건수 이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바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별 미분양 주택 추이를 지금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지역별로 보아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역별로 보셔도 가장 그 미분양 주택 건수가 좀 심각했었던 그 지역이 보시는 것처럼 대구 지역이고요. 그 다음이 여기 대구, 그 다음 경북, 그 다음 충남 이런 순서인데 뭐 경기, 경남 이런 순서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미분양 주택 건수가 가장 심각했었던 대구, 경북, 충남 지역 이런 지역들의 미분양 주택 건수가 그래도 아직 충분히 해소가 됐다고 표현하진 않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 위험한 수준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미분양 주택 건수가 지역의 경우에도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여러분 눈에 보시기에도 확인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 견지에서도 미분양 주택 건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데 그건 곧 수요다라는 것을 답변 드려요. 어쨌든 미분양 주택 건수가 줄어드는 현상은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로서 미분양 주택 건수가 줄어드는 것이고 건설사들이 분양률을 줄였어도 어쨌든 추가적인 공급이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추가적인 공급이 있고 추가적인 공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주택 건수가 6만 호라는 기준선을 돌파하면서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은 어쨌든 수요가 뒷받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여기 제가 그 수요를 보여드릴 때 자주 보여드리는 지표가 주택가격 전망 CSI인데요. 구매 의사가 어쨌든 100을 통과해서 위를 향하고 있다. 100을 상회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의 집값보다 1년 후의 집값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여기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매수로 전환되는 거죠.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댓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니 이렇게 높은 금리 시대에 어떻게 10억을 대출받아서 집을 사란 말입니까? 이런 종류의 댓글을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만 뭐 너무 죄송하고 송구합니다만 네 그건 독자님의 사정인 거죠. 냉철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냉정하게. 그건 독자님의 사정인 것이지 시장의 상황은 아닌 거예요. 누군가는 10억을 대출 받아야만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누군가는 뭐 작은 돈만 대출 받아도 집을 살 수 있는 분도 계신 거고 또 누군가는 그냥 뭐 대출 없이도 집을 사실 수 있는 분이 계시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은 소위 자산가들 은행에 저축되어 있는 자금이 너무나 많아서 그 돈을 어느 시점에 부동산으로 혹은 다른 자산으로 옮겨야 될까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또 많으세요. 그럼 뭐가 시장입니까? 그건 제가 지금 드린 이 이야기들은 다 각자의 사정인 것이고 시장은 각자의 사정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사정이 총합이 이루어져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금리이기 때문에 뭐 충분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 살 만한 그런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매매 거래 건수가 급격히 반등할 만큼 강한 상승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이런 상승 흐름, 이게 상승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상승인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2023년 그리고 24년 고물가가 장기화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이 고물가 장기화 구조 속에서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연 물가 상승률이 5%다. 근데 집값 등락률이 1%다. 1%는 상승은 상승이에요. 근데 정말 이 고물가 기조 속에 고작 1% 상승하면 그게 정말 이게 강한 상승일까? 저는 강한 상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 이런 고물가 시대에 높은 물가가 유지되는 시대에 결과적으로 돈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국면에 돈을 돈의 형태로만 들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전세 보증금의 형태로 돈을 들고 있는 게 대표적인 예인데 그거보다는 내 집 마련을 해서 나의 자산을 인플레이션을 나름 해칭하는 노력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결정에 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어쨌든 지금의 흐름은 상승 흐름인 거 맞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좀 드릴 이야기가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말씀하시기를 최근에 중동 불안이라는 사태가 등장했고 그런 사태가 등장해서 고금리의 장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시중금리도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코픽스 추이를 보시면 잔액 기준, 신잔액 기준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것인가, 신규로 주택을 구매할 것인가, 이것은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러니까 잔액 기준으로 보는 것은 기존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신규 취급액의 기준으로 금리의 흐름을 본다면 신규로 주택을 매수할 것인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조금 흐름을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린다면 잠시만요.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제 중동 불안 사태는 결과적으로 국제 유가를 추가적으로 급등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또 그것은 물가를 또 상승시키는 압력이 되고 그럼 추가적으로 고물가 기조가 더 오래 지속될 거라고 본다면 금리 인하 없이 고금리 체제가 더 굳어지는 오래 고금리가 유지되는 higher for longer 고금리 장기화를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국면에 집값의 제 전망에 대한 스탠스가 바뀌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또 많이 주셨더라고요. 답변을 드린다면 네, 스탠스의 변화는 조금 있을 수 있죠. 스탠스의 변화는 그러니까 고물가의 장기화, 고금리의 장기화 이 두 가지 요소가 24년에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한다면 집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이 시장의 흐름은 명목 가격이죠. 제가 여러분께 전망해드리는 이 집값은 명목 가격인 겁니다. 맞습니까? 명목 가격 기준으로는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예금은행 대출금리 추이를 보여드리는데요. 최근 들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상승 흐름으로 전환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정점이 4.82%였는데 이 값이 22년 10월 정도가 됩니다. 이 기준을 다시 갱신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의 의견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인터뷰할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김 가격 오르고 단무지 가격 오르고 쌀 가격 오르고 햄 가격 올라요.
전기요금 오르고 가스요금 올라요. 다 오르는데 김밥 가격을 안 올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냉철하게 보자는 거예요. 올리지 말자라는 말하고 올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하고는 다른 거예요. 건설사 입장에서도 자재값 오르고 철근값 오르고 시멘트 가격 올라요. 전기요금 국제유가 다 올라요. 인건비도 올라요. 이런 국면에서 분양가를 안 올려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올려잡는 게 나쁜 거다. 마진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 말고요. 그냥 냉철하게 건설사는 그 이익률을 유지하면서 가격을 올려잡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거라는 거죠. 전망을 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 김밥 가게 할머니께서 김밥 가격을 못 올려잡는다. 그러면 사업을 안 하든가. 그죠? 사업을 멈추든가 가격을 올려잡든가. 두 가지 의사결정인 거예요. 건설사들도 건설 사업을 안 하든가 추가적인 건설 공급을 안 하든가 아니면 가격을 올려잡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더 논리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두 가지 다 가격을 올려잡아도 가격 상승이고요. 공급을 안 해도 가격 상승입니다. 맞죠? 그런 관점에서 가격이 강하게 상승할 흐름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근거를 찾기가. 그러나 강보합이라도 이 명목 가격, 집 가격 자체가 예를 들어서 5억짜리가 5억 수준을 유지하는 흐름, 그런 흐름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24년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겁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은 같은 물건을 1,000원 주고 사다가 2,000원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면 이 물건 가격이 2배로 오르는 동안 제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된 거예요? 2배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집 하나 가격이 1,000원이었는데 여전히 집 가격이 1,000원이다라고 해볼게요. 가격이 안 떨어져요. 근데 이 집 가격이 여전히 1,000원이라는 얘기는 사실상 집 가격이 떨어진 거에 가깝지 않습니까? 고물가가 장기화돼요.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떨어진 돈의 가치 같은 돈을 주고 똑같은 집을 산다라는 얘기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 집값도 떨어짐을 의미하죠.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고물가의 장기화 이 시대에는 돈의 가치가 현저한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국면인데 그러니까 집 가격이 똑같이 유지되는 것도 사실은 조정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집값을 봐야 된다는 거죠. 집값이 명목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는 그 나쁜 조언이 뭐냐면 이럴 때 전세의 형태로 더 오래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전세 보증금이 예를 들어 5억이에요. 그럼 그 5억이 같은 5억이 아닌 게 되잖아요. 1,000원짜리로 이걸 샀다가 2,000원이 되면 2,000원짜리는 같은 1,000원이 아닌 거잖아요. 모든 물건 가격이 오르는 동안 나의 1,000원짜리는 같은 물건을 이제 더 이상 못 사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는요. 당연히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보증금의 가치가 손실됨을 뜻해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하신다 그러면 집 가격이 강한 상승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강보합의 흐름을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집 가격의 흐름 속에서 전세 보증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은 돈의 형태로 들고 있는 모습이고 인플레이션 시대에 돈의 형태로 들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가치가 줄어들음을 뜻하죠. 그러니까 같은 캐시를 은행에 저축한 것과는 달라요. 은행에 저축하면 은행의 저축에 따른 이자 수익률이 인플레이션만큼을 해칭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냥 돈을 돈의 형태로만 들고 있는 전세 보증금의 형태로만 들고 있는 그런 의사결정은 인플레이션 시대를 역행하는 의사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기본적으로 잠재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동산 시장을 전문으로 보시는 분들과 저의 견해의 차이 중에 하나는 저는 거시경제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 시대를 살고 있고 인플레이션 시대에 나는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나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나 라는 것을 고민한다는 관점에서 저의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로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뭐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영상에 대한 댓글로서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못 해드려요. 저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라이브를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라는 것을 이미 선언했고 명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라이브로 오신 분께는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테니까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주시고요. 그러면 성실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끝으로 제 책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4년 경제 전망을 하면서 특히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섹터가 있겠죠. 그 섹터에서 이번에 강조했었던 게 바로 비대칭화예요. 비대칭화라는 그 트렌드를 장착하지 않은 채 감안하지 않으면 이 시장의 흐름을 미스저칭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돼서 비대칭화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살포시 비대칭화를 설명드렸어요.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는 반등하는 흐름이지만 5대 광역시의 경우에는 아직도 등락률이 마이너스입니다. 비대칭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24년에는 그 비대칭화가 더 강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책을 통해서 혹은 또 제가 기회가 된다면 비대칭화라는 주제로 다시 컨텐츠를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비대칭화라는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시고 그 비대칭화라는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정말 미스저칭하지 않는 그 판단을 실수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영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께 감사하고요. 라이브를 통해서 또 그 밖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